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학교 생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중학교 가면 가장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평가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형성평가를 보다가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로 등급을 처음 받게 되는데 A, B, C, D, E로 평가가 된다. 그래서 90점 이상은 모두 A를 받게 되는데 A를 받으면 아무래도 A보다 더 높은 등급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이나 우리 아이가 잘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A의 그 퍼센티지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 40% 나오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학교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게 된다면 고등학교에서도 그대로 절대평가를 하면은 별 문제가 없겠는데요. 고등학교에서는 또 상대평가로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뉘게 되고 3등급이 23%까지 내려오고 4등급이 40%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A를 받는 학생들이 40%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몇 점에 있는 A등급이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90점 초반에 있는 A등급이라면 4등급이 고등학교 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러지 않고 고등학교 가서 잘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90점 중반 A, 90점 후반 A, 만점에 가까운 A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러면 A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은 지필과 수행의 콜라보라고 할 수 있는데 지필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고요. 수행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내주시는 숙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 수행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수행을 제대로 좀 구체적으로 더 많이 내서 아이들이 제출하고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많아야 선생님들께서 세부능력 특기사항 500자를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2교시는요.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영상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입시를 잘 모르시고 설명회 가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대입부터 설명을 하니까 나는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게 무슨 소리인지 들을 때는 그래도 어렴풋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어머님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첫째 아이인데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그런 어머님들이 입시에 대해서 모른다는 가정하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학교 아이가 3학년, 고등학교 이 정도 되는 어머님들은 너무나 기초편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2교시 제목이 뭐죠?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입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치지 않고 1년 동안 아이들이 하는 활동이에요. 요새 아이들이 하는 활동이고 고교학점제는 실제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그거를 학점으로 취득을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에서 하는 활동인데 왜 두 개를 같이 놓고 같은 선상에서 보느냐? 뭔가의 공통점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 공통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중학교 때 하는 자유학년제와 고등학교 때 실시하고 싶어 하는 현 정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고교 학점제로 평가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변화된 것은 결국은 뭐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됐냐면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나오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나오면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를 실시를 해서 아이들이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서 이제 자유학년제에 준하는 활동을 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가서는 수업을 일반이면은 일반 시간표가 다 똑같이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학에서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수강 신청을 하죠. 그러면은 어떤 전공이냐에 따라서 이 전공이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 필수 과목이 있고 전공 선택 과목은 몇 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만 있고 그 선택의 선상에서는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는 전공 선택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교양 과목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대학 때 학생들의 그런 수업 선택권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 학생들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고 나에게 맞는 편제표를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평가를 하겠다. 이것까지가 고교 학점제에 들어있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 과정은요. 이제 6년 전에는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아이들이 계속 지도를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개정 교육 과정,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이 개정 교육 과정 하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목표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에요. 그러면은 2009년에 비해서 뭐가 추가됐죠? 그전에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었는데 융합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융합이라는 거를 좀 더 가르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인문, 사회, 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대학에서 이제 고교 학점제, 대학에서 우리가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교양 과목을 듣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에도 똑같이 자기가 수강 신청을 하고 내가 필수로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야 하는 과목은 듣고 그리고 교양처럼 들어야 되는 과목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진로에 적합한 좀 더 어렵고 좀 더 구체적이지만 내가 들어야 하는 진로 선택 과목 이런 식으로 과목을 구분을 하고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고교 학점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이 과목의 공통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문과와 이과가 나뉘어졌었는데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두지 않고 문과든 이과든 무조건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뭐냐면은 일단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한 이제 특정 과목들이 포함이 되고요.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것들, 한국사 그리고 과학탐구실험 이런 활동들이 문과나 이과나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야 하는 수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왜 문과나 이과나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야 하냐는 거죠. 그러려면 문과도 이과를 알아야 하고 이과도 문과를 알아야 한다라는 전제에서 비롯됐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과는 왜 문과를 알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과가 이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창의적인 인재 양성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과가 이과답게 깊이 있게 공부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과는 이과답게 공부를 하되 문과에서 하는 소리가 적어도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들을 수 있는 기초 소양을 이런 공통과정을 통해서 터득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의 지금 현재 기업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에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청소기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다라고 했을 때는 청소기라는 그런 그 도구 자체가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청소기의 성능이 누가 더 우수하냐의 싸움이었거든요. 이건 공학적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대나 이런 데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들을 뽑아서 더 성능이 좋은, 더 모터의 힘이 좋고 이제 회전력도 좋고 또 흡입력도 좋고 이런 청소기를 만들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들은 너무나 다 그냥 평범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렇지만 기본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그런 요소이고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 이런 요소들이 이제 청소기에 부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청소기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고 싶겠습니까? 공학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디자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마케팅에 대해서도 감각이 있고 이런 사람을 뽑으면 더욱 좋겠죠. 그러려면
이과에 대한 깊이가 있으면서 문과 과목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고요. 그래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을 지금 중학교에서는 여기 총론 나오죠. 중학교에서는 뭘로 실현을 시키고 싶어 한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인재 양성을 이제 이뤄내는 그런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목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시면요. 공통 과목 및 선택 과목으로 구성한다. 이게 아까 제가 대학에서 말씀드린 전공 필수 과목, 전공 선택 과목이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도 그냥 내가 무작정 이 전공이랑 연계한 것만 주고 장창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제 나는 이과 출신이지만 사회과에 대한 그런 지식을 습득을 하고 싶다면 사회과에 대한 선택 과목도 수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2015 개정교육 과정. 학생이 원한다면 학생의 자율권을 이제 수업 선택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으로 인해서 1학년 자유학년제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6년 후에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들을 수강 신청을 하면서 이제 그거는 또 A, B 실용한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양쪽에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자유학년제나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는 진로 선택 과목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고 진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지필고사에 대한 어떤 부담을 한껏 줄여준 1학년 때는 아예 보지 않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ABC로만 평가를 하니까요. 그래서 한껏 줄여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로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주요한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2015 개정교육 과정의 주요 변화. 첫 번째는 문과, 이과 구분이 사라졌다. 그래서 인문학, 과학, 기술 소양 교육을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문과, 이과 구분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더 진로 적합성으로 더 세분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모두가 알아야 할 현대인의 교양,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알아야 할 현대인의 교양으로 인문학과 과학기술 소양 교육을 공통적으로 실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소양이라고 보이는 거를 공통 과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은 공통적으로 배우고 있는 과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과 계열의 학생이냐 이과 계열의 학생이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달라져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빠짐없이 시수표에는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똑같이 배우고 있다. 시간은 같이 배우고 있다. 라는 부분, 그래서 공통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택 과목을 다양화시켰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이제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강화를 시키는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그 중에서 고르려면 선택 과목이 다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통 과목은 필수로 배우면서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어, 수학, 영어의 비중을 조금 적정화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적은 폭입니다. 국영수 이수 단위를 90에서 84로 낮춘 건데요. 근데 이게 또 크게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게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에서
또 다시 국어랑 연계된, 수학과 연계된, 뭐 영어와 연계된 이런 수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여기 국영수의 필수 이수 단위에 포함이 안 되고 학생이 스스로 선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8로 낮춰졌다, 중요도가 낮춰졌다 라고는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곤란한 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형 수업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자꾸 참여하게 한다. 그러면 뭐를 쓰기 좋겠죠? 세특을 쓰기 좋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똑같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칠판만 보면서 계속 받아 적기만 하고 그리고 지필고사로 시험만 잘 보면 얘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학생이고 어떻게 자신의 궁금증을 풀어내는 학생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참여형 수업을 통해서 토의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실습하는 과정, 이런 과정 중심의 평가를 이제 하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은 대부분 또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만든 기본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통 과목은 뭐고 일반 선택은 뭐고 진로 선택은 뭐냐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라고 하실까봐 제가 여기다가 표로 또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초라고 한다면 이제 공통적으로 배우는 아까 과목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국, 영수, 한국사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일반 선택 과목은 국어는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는 수능에 나오는 과목들이 다 일반 선택에 들어있죠. 진로 선택인 실용국어나 심화국어, 고전 읽기 같은 부분은 우리가 딱히 수능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에서 수능 과목이 모두 들어가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1, 수2,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수능에서 무조건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적, 확률, 그 다음에 그 옆에 진로 선택 과목 중에 들어가 있는 기하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수능을 선택 과목으로 하나를 택해서 봐야 해요. 자, 그래서 특히 미적은 대부분 이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통보다는 미적과 기하가 더 어려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과 학생들이 주로 보게 되겠죠. 이과도 좀 잘하는 학교인 경우에만 미적과 기하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되어 있고 확통을 선택해도 되는 이과 전공인데 확통을 선택해도 되는 대학들은 잘하는 학교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이과 학생 같은 경우는 미적과 기하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가늠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미적 같은 경우 여기 일반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 이 과목과 진로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 과목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일반 선택까지는 9등급제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기 앞에 공통 과목도 9등급제고요. 1학년 때 배워요.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을 배우는데요. 이것도 9등급제로 상대평가로 받게 되고요.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만 이제 A, B, C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능으로 기하를 선택을 한다고 해도 이제 기하를 그럼 공부를 해야 되겠죠. 수능은 그야말로 상대평가 중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수능은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이 학생이 내신을 따기에는 A, B, C 중에 A를 받기에는 너무나 쉽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는 과목을 더 열심히 하게 될 텐데 어떤 과목을 하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하는 상대적으로 내신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 덜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죠. 자, 그렇지만 이과 그리고 학종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신이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적이나 이런 부분도 다 내신을 잘 받아야 되겠고요. 영어는 어차피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 큰 차이는 없고 그냥 교과별로 그러니까 그 난이도의 높낮이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과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수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윤리, 윤리사상 이런 부분이 이제 일반 선택으로 들어가 있어서 통합사회와 같이 고등급 평가 과목이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여행지리나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ABC로 평가를 받게 되고요. 자, 과학에서는요. 1학년 때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 두 가지를 이제 공통 과목으로 배우게 되고요. 물원, 화원, 생원, 지원 해가지고 2학년 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9등급제로 평가가 되게 되고요. 물화생지 2가 붙어 있는 것들 그리고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에 연계되어서 ABC로만 평가를 받는 과목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과학 중점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2를 모두 4과목 다 2까지 이수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고에서 과학 중점 과정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묶이기 전에는 물화생지 2 과목이 다 9등급제 과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의 2 과목을 굳이 선택해서 듣는 학생들은 이제 그 과중반 애들인 거잖아요. 다른 일반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2 과목이 한 2개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4과목을 배우는데 4과목 중에 2과목은 그러면은 과중반 애들끼리만 경쟁을 해서 내신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그 집단이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집단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부담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A, B, C로 2과목이 다 평가가 되게 되면서 좀 더 과학 중점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그런 불안감이나 긴장감 이런 것들을 조금 무마시키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과학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연계해서 내가 조금 융합적인 나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2과목보다는 과학사나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이런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교 학점제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강화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과목을 선택을 할 때 나의 색깔을 뭘로 갖고 갈 것이냐를 미리 조금 정해놓고 생각을 해보고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 내가 공부를 해봤더니 나는 이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인데 이과랑 관련된 그런 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인데 나는 이과랑 관련된 수업은 좀 더 어려운 것도 아주 뎁스 있게 배워도 되게 재밌는데 사회나 특히 뭐 이제 그 도덕이나 이런 게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리고 국어는 이제 공통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국어나 이런 것보다는 수학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라고 한다면 전공 집중형으로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중학교 때 배워보니까 나는 이과를 가고 싶은데 이과랑 관련된 전공을 할 건데 공대를 갈 건데 내가 물리를 배우는 것도 재밌었고 수학을 배우는 것도 재밌었지만 사회를 배우는 것도 재밌었고 다른 과목도 두루두루 조금 배워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나는 융합적으로 과목을 선택해야 되겠다 고등학교 가서 라고 미리 조금 계획을 세워놓고 간다면 이런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루고 싶은 진로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로 분야에서 내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본격적으로 정말 그 진로 분야에서 내 역할을 다 하게 될 텐데 그때쯤 되면은 나는 이 진로 분야에서 어떻게 구체화된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이뤄가면서 살고 싶으냐를 미리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더 전공 집중을 해야 이룩할 수 있는 목표인지 아니면 융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이룩할 수 있는 목표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본다면 과목 선택에 있어서 미리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진정한 학생 자율권을 강화하고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사실 선행돼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을 A, B, C로 평가를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요. 어려운 과목을 아이들이 피할까 봐예요. 전공에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내가 대학 가서 이 전공을 할 건데 이 전공과 연계된 과목이라 고등학교 때 내가 미리 들어보고 이게 나랑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미리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그리고 내가 조금 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은 조금 도전의식이 있더라도 어려운 과목도 도전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사실상 어려운 과목을 도전을 하려면 이게 상대평가면 아이들이 어려운 과목을 도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과목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도전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상대평가로 4등급을 받게 된다. 그런데 쉬운 과목을 선택을 하면 여기는 나보다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나는 2등급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선택을 잡고 내가 전공과도 연계가 있고 나는 흥미도 저게 더 있지만 나는 이건 4등급 받을 것 같으니까 2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교육 목표를 이룰 수가 없겠죠.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교 학점제를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전 과목 절대평가면 그래도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혹은 내가 여기서 등급을 따기가 조금 불리하다고 해서 이 과목을 선택하고 안 하고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좀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계속 고교 학점제라는 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고교 내신 등급을 절대평가로 평가를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고교 내신 등급도 절대평가되고 그리고 또 수능도 절대평가화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절대평가가 되면 대학은 과연 무엇을 보고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자격시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교에서의 내신도 그냥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수능에서도 이제 몇 등급을 받았느냐 그냥 자격 조건이 돼버릴 거예요. 절대평가로 된다면. 그리고 이제 뭐 자소서랑 추천서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가 제일 중요해지겠어요? 그런 자격화되어 있는 객관화된 등급 말고 적혀있는 모든 서술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일반고보다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훨씬 더 수행평가도 난이도 있고 구체성이 있게 내주고 그런 거를 학생들이 해갖고 오면은 이거를 적어주는 거에 있어서도 훨씬 더 적극적이시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가려면 특목고 자사고가 있으면 사실상 일반고가 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자꾸 특목고 자사고에 제재를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고교학점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싶어하는 교육 목표라서 자꾸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게 되게 되는 건데 이거는 교육정책이 또 조금 바뀐다. 고교학점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조금 적합하지 못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좀 더 적합하게 어떤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또 나타난다면 이 정책은 사실 언제 바뀔지는 모르는 사항이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싶은 고교학점제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자꾸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내는 것이다 라는 큰 흐름을 보시면 좋겠어서 제가 그냥 논리적인 구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이제 겪게 되는 첫 번째 자유학년제라는 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지필고사 없이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예체능활동, 주제 선택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취지에서 자유학년제가 실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활동, 진로, 동아리, 예체능, 주제 선택 네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살펴보자면요. 일단 진로 활동이라는 거는 진로 탐색이라는 게 이제 사실 학생이 개인적으로 계속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찾아보고 이게 나랑 맞는지 그러면 이 진로를 내가 하려면 어떤 전공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렇다면은 그 전공을 공부하고 졸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전공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목, 중학교 때 배우는 과목,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목은 뭐가 있는지 그렇다면은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 전공보다는 훨씬 더 기초 과목일 거니까 근데 이 기초 과목조차 내가 성취도가 좋지 못하고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심화 버전인 그 전공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공부와 성취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흥미를 고려를 하고 하면서 계속 도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진로 활동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서술들을 창체의 진로 활동에 계속 적게 되어 있고요. 동아리 활동 역시 창체에 계속 동아리 활동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년당 500자로 적게 되어 있어요. 예체능 활동은 인미체 활동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통 과목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학년제의 가장 특이할 점은 주제 선택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제 선택 활동이 그런 특이성에 있어서도 가장 돋보이고요. 또 교육부가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만든 문서들을 보면 교육부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주제 선택 활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에 가서 입학을 해서 정말 학교 내에서 자유학년제를 누리게 될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만 자유학년제 활동을 하게 될지 사실 후자가 될까봐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활동들이 있고 어떤 게 중요하니까 특히 온라인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중요한 이 활동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를 찝어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주제 선택 활동이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수행평가 같은 거를 주제 선택 활동화하여서 세특을 채우려고 시도를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수행평가는 여전히 등급 산출에 들어가죠. 지필 플러스 수행이 등급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수행평가를 주제 선택 활동처럼 계속 이어간다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라 라고 하는 교육부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제 선택 활동화한 수행평가가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도 제일 중요한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행평가를 하는데도 중요한 활동인 주제 선택 활동이 도대체 무슨 활동인지를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주제 선택 활동의 기본 취지는요.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교과 관련 전문적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조금 활동적이고 좀 더 심화적이고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런 활동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서 여기 밑에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교과랑 연계된 프로젝트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창의 주제 활동 같은 것들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창의 주제 활동이란 옆에 별표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그 괄호 안에 별표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그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창의 주제 활동이라고 함은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자유 연구, 프로젝트 학습과 관련된 활동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자, 그러면요.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활동들이 실제로 수행평가에 나온다면은 이거를 세특을 구체화해서 500자를 적는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사실상 이 세특에 나온 이런 내용들을 보고 다시 또 대입 학종에서 면접관들이 이거를 평가하고 면접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제 탐구나 소집단 공동 연구나 자유 연구나 프로젝트 학습이랑 연계된 수행을 내어주는 그런 학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창체 활동 같은 것들을 자꾸 이런 식으로 판을 깔아주는 학교, 이런 학교야말로 좀 학종형 학교다. 학종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으로서 지원해주는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특목고 자사고가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교 학점제로 가는데 얘네가 세특을 너무 다른 학교들보다 너무 압도적으로 잘 관리를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일반고로 돌리자라고 이제 자꾸 정책이 그런 압박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 주제 선택 활동에 수업으로 듣는 것이 드라마와 사회, 3D 프린터, 금융, 경영교육, 생활 속의 법률, 스마트폰 앱 개발, 생활 속의 수학 이런 식의 이제 수업명으로 우리가 수업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왔는데 예시에 나와 있는 그런 수업명이다 혹은 내용을 보니까 제목을 보니까 주제 선택 활동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탐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주제 선택 활동의 그런 수업 구조를 아이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거는 어떤 교과랑 연계되어서 이런 주제 선택 활동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주제 선택 활동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학종으로 지금 당장 소재를 쓰게 된다면 나는 이 주제 선택 활동이랑 연계된 어떤 독서를 하는 게 좋을까?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이 주제 선택 활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교과목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나는 그 교과목에서 어떤 이제 교과를 더 집중적으로 먼저 공부를 해볼까? 라고 하는 것들의 기록들이 결국은 대입 학종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학년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 선택 활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보다는 아이들이 더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2월 말쯤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재원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에 대한 정신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학종이란 무엇이고 2015 개정교육과정 너네가 6년 동안 배우게 될 이 과정은 어떤 의미고 그래서 6년 동안 어떤 흐름으로 갈 거고 그 중에서 너네가 입학하고 바로 겪게 될 자유학년제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활동은 뭐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일반 중학교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들을 몇 개 따와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 학교의 학생이었다면은 나는 어떤 식으로 내 활동을 계획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있거든요. 아마도 올해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희 학원 재원생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수업으로 오픈이 될 테니까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이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교시까지 진행을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등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읽는가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시는 다음 주에 저희가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